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 카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이제 머리를 탁 치는 것처럼 사이언스, 과학에다가 탁 쳐가지고 과학 주식, 얘네를 합쳐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개떡같이 만든 이미지를 올려놨는데 아마 편집자분께서 이거를 아주 좋은 이미지로 바꿔놓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편집자분을 믿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이언스탁이라는 컨셉은요, 결국 과학 기술에다가 주식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주제는 당연히 배터리가 돼야겠죠. 첫 주제로 배터리입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 이거 포스코 뉴스룸에서 가지고 온 자료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건 결국 이 리튬이온을 옮김으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양극, 음극이라고 있는데 사실 전 이거를 영어 표현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영어 표현이 더 잘 맞는 이유는 양극, 음극보다는 산화극, 환원극이 더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도 제 스승님의 영향이 있겠죠. 리튬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가벼워서 얘네가 좀 더 빠르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공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야구공 몇 g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구공을 160km로 맞는 거랑 그리고 탁구공을 400km/h로 맞는 거랑 뭐가 더 아플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축구공 뭐 50km/h로 맞는 거랑 어떤 게 제일 아플까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높아지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럴수록 에너지 양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좀 제로섬일 거예요. 왜냐면 무거운 애들은 조금 느려질 거고 가벼운 애들은 조금 빨라질 거니까 그거의 곱이 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죠. 얘네가 최적인 애가 당연히 셀 전압이 높아지겠죠. 거기다가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 양이온으로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막아주는 분리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분리막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술적 장벽이 낮아요. 자, 왜겠어요? 이거 그냥 막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실험실에서는 레진을 이렇게 쓱 섞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쓱 미는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구매해도 이거 굉장히 싸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장벽이 낮고,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경우에,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탄소 개소재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기술적 장벽이 낮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높은 애는 양극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움직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전에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화학전지와 물리적 전지로 나눠지고, 화학전지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서 충전 혹은 방전이 되는 거고요.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1회 방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형이 불가능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NCM 같은 애들이 포함되겠죠. 뭐 니켈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리튬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리튬이온 전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지로서는 리튬 금속 전지와 전고체 전지가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 뜨거운 기술은 아니고 앞으로 차세대 기술로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배터리 아저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고, 그리고 많은 이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부정적이세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기술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2025년에 시장에 진입될 가능성이 있고 2030년에도 차량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미래 기술 맞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기술이지만 코스트 에피션시나 이런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중국배를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고체 배터리 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종목이 저평가되었다 혹은 다른 종목들이 고평가되었다라고 판단이 될 때 한번 투자해볼 만한 종목 정도로는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좀 매력적인 섹터다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과학적인 부분들, 여기까지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스탁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부분도 당연히 과학적인 부분들을 섞을 겁니다. 어떻게? 논문들 데이터를 끌고 올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궁금한 건 배터리 아저씨가 과연 신인가? 그는 신인가? 왜? 배터리 아저씨가 밀기 시작한 에코프로가 4배 이상, 5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4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가 금양의 홍보이사죠. 금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과연 신인가? 일단 지금까지는 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분의 말은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콘 같은 이미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분의 그동안 분석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과학적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 자동차 산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0년간 4%대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4%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동차 평균 내용 연수가 8.5년 정도예요. 차량의 용도와 상관없이 한 8.5년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10년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 수는 14억 9천만 대로 연간 1.5억 대가 판매가 돼야 되고요.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2035년에 그러니까 4%씩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2.4억 대가 판매가 되어야만 10년 동안 자동차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전환되는 걸 무엇을 목표로 잡았느냐?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을 예상을 해볼게요. 자, 2035년에 전기차를 100% 전환할 수 있을까? 자, 물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대차와 서울대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현대차에서 예상했던 전기차 전환율 2035년에 100%를 예상하셨어요. 단 현대차 기준입니다. 뭐 전기차랑 FEV 그러니까 Fuel Cell, FCEV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Fuel Cell을 포함한 그리고 뭐 거기엔 이제 수소도 포함이 되겠죠. 그 기준의 100%고요. 뭐 다른 나라들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40% 정도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박순혁 이사님은 100%를 예상하셨는데 100%?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일단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일단 수긍을 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100% 전환 시 예상되는 게 1600조 원.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600조 원, 400조 원. 매출액이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리고 양극재의 경우에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양극재는 실제로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셨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얼마, LG화학이 얼마,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겨요. 배터리가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서 4천만 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요 숫자도 의문스러운데 요 숫자는 좀 과소평가가 되어 있고요. 요 점유율은 그냥 그렇다 칠게요. 요 숫자가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일단 요 데이터는 EES,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리뷰 논문이고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EES라는 저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EES는 임팩트 팩터, 그러니까 피인용 지수가 40 정도 되는 저널이고 과거에 네이처가 이 정도였어요. 한 2년 전, 3년 전. 왜냐면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제외하고 네이처에 필적했던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배터리 가격 내려갈 건데 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배터리 가격은 내려갈 건데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 전력 소모량당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어쩌면 배터리의 전력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배터리 가격은 거의 유지되거나 혹은 약간 내려가는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추세상 그렇게 증명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전체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데이터예요. 전체 자동차에서 EV part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대부분인데 배터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동차의 4%가 4천만 원이려면 100%는 10억이어야 되거든요. 자동차 10억 내고 타실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숫자는 너무 과도하게 평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현대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현대차 전기차 5대 해결 과제로 차량 가격이 36,000불,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은 아마 여기에 4%니까 훨씬 더 낮은 금액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되어 있는 것은 이 4%는 순이익률의 4%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한 2천만 원? 한 1,600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는 1,6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어쨌든 2배 이상 과대평가가 된 금액이고 근데 1,600만 원인데 4천만 원 기준으로 4%의 순이익률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다. 10배 정도 아래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있는 숫자들은 다소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이상 지금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100% EV도 전환이 불가능할 거고 거기다가 배터리 가격이 오르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노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밸류에이션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실제 KPMG 전 세계 거의 탑 컨설팅 업체인 KPM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0%에서 40% 수준.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70%를 생각하던 기존 예상치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튬 히토류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전기차의 가격은 더 좀 소비자들한테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PSR을 한 배를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PSR을 한 배를 적용을 하니까 영업이익률을 10%에 고려한 거예요. 10%에 고려했을 때 PER이 한 10 정도 돼요. PER 10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평가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 15배, 16배가 올라야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30배,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 거의 10배가 올라야 돼요.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 이미 이 가격 대비해서 2.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한 16배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될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생깁니다. LG 엔솔이 1600조 원이라는 PSR을 적용을 받아서 1600조가 되는 순간 2022년 코스피 전체 시총,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체 시총인 1.67조 달러랑 비슷해져요. 이게 한 가지 좀 문제가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거고 그만큼 환율은 떨어질 텐데 환율이 예를 들어 900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2022년에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LG 엔솔이 따라잡겠죠. 이거는 사실 너무 비약이 좀 섞인 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뜯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근데 일단 PSR 한 배를 적용을 해도 될까?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과연 10%나 될까? 그래서 PER 10이라는 지금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정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리튬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위와 아래를 한번 다 보려는 거예요. 자, 아래로 가서 리튬을 보려니까 자, 리튬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총 채굴 가능한 리튬이 550만 톤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자료, USGS에서 발표한 2021년 1월 자료에 따르면 2200만 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대로 2035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4배 이상 더 채산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8,800만 톤까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가 지금까지 숫자가 한계치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한 대 60kg 정도의 리튬이 소모가 되니까 146억 대가 생산이 가능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자동차 전기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 15억 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전체 리튬의 10%를 전기차에 써야 돼요.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폐배터리주가 더 주목받아야겠는데? 라고 당연히 아이디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가정들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 리튬 채산성이 늘어난다라는 가정은 되게 극단적인 가정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전체의 10%가 전기차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지금 현재도 가격 변동성이 큰 리튬이 더 큰 가격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주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테크 종목들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논문들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 기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물론 논문에서 상업까지, 그러니까 상용화까지 되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논문은 미래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터리 아저씨가 밸류에이션 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가격은 내려갈 거고 그리고 전체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낮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PSR도 한 배를 적용받는 것도 너무 과도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2.5배 이상 오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조금 더 붙이자면, 사실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파이퍼스 모델 티오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범주가 아니라 배터리라는 범주 내에서 보면은 이 구매자가 테슬라라는 기업이잖아요. 혹은 뭐 현대차, 뭐 혹은 기존 내연기관 차를 제조하는 기관이겠죠. 근데 얘네가요, 평생 구매를 할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생태계에서 그 이론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구매자랑 대체자, 얘네랑 공급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부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에 제가 잠깐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뭐 아무튼 뭐 그런데, 과연 얘네의 프레셔가 과연 지금 정도로 마일드할까? 혹은 얘네가 이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얘네가 양극재만 사서, 그리고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자체가 지금 순이익률이 낮은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요, 배터리 사업이라는 부분까지 얘네가 차지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학을 적용해서 전체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되면 지금 이 4%라는 이익률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의도적으로 좀 경쟁을 더, 구매자에서 경쟁자 쪽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죠. LNF에서 양극재를 공급받겠다라고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21년인가 2020년에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셀업체에 대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양극재 기업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더라도 셀업체까지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양극재, 음극재 기업, 그리고 뭐 전해질 기업,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셀업체는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I don't know가 많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는 거는 멍청한 짓인 것 같고, 그냥 지금까지 주어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는 제 해석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그 해석에다가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까지 합쳐서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또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배터리가 어떻고, 폐배터리가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는 지금까지 신이었고 앞으로도 신일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좀 아저씨 약간 과해요. 약간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연간 33%, 34%라고 말씀하신 것 치고는 이미 2.5배가 올랐잖아요. 250%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앞으로 연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과연 여기까지, 그러니까 폐배터리까지만 너가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까지 너가 살펴볼 것이냐 라고 하면, 제가 아래로도 내려왔으니까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기차에 좀 더 위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바로 에너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꼭지는 에너지 문제예요. 뭐냐면요,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부분이었는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엔 더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현대차가 점유율이 높잖아요. 현대차가 100%로 바꾼다는 건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차량 한 대당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14,000km 정도 되더라고요. 에너지효율이 최적임을 고려해서 지금 이 어플라이드 에너지라는 저널에 나온 논문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갖는 전기차 한 대당 전력 소모량은 2,700에서 3,600kWh입니다. 그리고 국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는 2,500만 대고요. 그로 인해서 추산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가 소모하게 될 전력량은 85TWh가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감이 오게 좀 설명을 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발전량이 577TWh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85TWh였던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차의 소모 전력량이잖아요. 충전하는 데 있어서 보통 10% 정도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1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93.5 테라와트 아워가 됩니다. 자, 그럼 에너지의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체 전력량의 16%를 얘네가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원전을 한 기 이상 늘리거나, 혹은 원전을 여러 개를 늘리거나, 혹은 석탄, 유류, 가스에 의한 발전량을 늘리거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확 늘리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하나,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거나, 혹은 원전을 늘리거나, 혹은 유류, 가스, 석탄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전기차의 확대, 그러니까 배터리주의 주가 상승은, 배터리의 수요 증가에 따른 배터리주의 상승은 원전 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나면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고, 그럼 유류 소모량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유리를 그만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당연히 안 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 부분을 이제 넘어서 친환경 정도를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전기차의 경우에 기존 내연기관차의 50% 정도의 친환경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체 전 생애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차를 생산하고 여기에 운행하고 폐차하는 데까지 기존 내연기관차의 50% 정도 적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적어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더 친환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류나 석탄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신재생이나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토 좁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 쪽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함정이 더 있는 게, 이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기존 내연기관차가 더 경제적이 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려다가 내연기관차로 바꿔 고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배터리 밸류에이션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아저씨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그 과도함이 이미 주가를 상승시킨 폭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더 오르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라는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인 건 분명하지만 이제 슬슬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배터리에 대한 기대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우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슬슬 멈춰야 되는 위치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폐배터리부터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이런 데까지 다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고 있다가, 요 전기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들이 더 넓은 분야까지, 우리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 배터리 아저씨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종목들을 주가를 잘 펌핑해 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될까는 약간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건 이미 실제로 여기 이야기를 했지만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미 던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미 오버밸류에이션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얘네들은 이미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수급적인 이슈 외에도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크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한테 몰린 거래대금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가장 늘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도 거래대금이 확 증가하고 주가가 쓱 무너진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무너져 주고 나서 아마 더 크게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더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아까 제가 봤던 것 중에 배터리 아저씨가 했던 말, 배터리 아저씨가 예측하셨던 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 44.4배, 그러니까 이때 9조 원이었고 지금 현재 22조 정도 되니까 앞으로 16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연간 34% 정도의 상승률, 평균 상승률을 보여야만 얘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끼고 과도하게 끼는 건 버블이니까 그거는 터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드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